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도대체가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거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홍명보가 분명히 한국 축구 망쳤다고 지금 되게 시끄러운데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망치는 아이의 두뇌라고 하는데 이게 부모가 망치는 아이 두뇌와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그게 어떤 연결이 돼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축구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죠. 저는 뭐 축구를 요번 월드컵 경기를 본 게 한 3편인가? 4편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다 본 게 서너 편 되거든요. 한국 거를 본 게 제일 첫 번에 이겼나? 이기는 경기를 봤나?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쭉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준결승하고, 준결승만 2개 더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짧게 그 왜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만 하는 그런 것만 잠깐 보고, 말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홍명보가 망친 한국 축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말 많은 물고기 이 채널이 아니라고 지금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홍명보라고 하는 이 감독은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을 뭐죠? 작전을 짜가면서 그 리더로서 어떻게 팀을 이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 많이. 그것도 아주 상당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되게 시끄러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 거냐면, 홍명보 감독의 두뇌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부모의 그 현 주소를 비교해서 아이들의 두뇌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이, 믿든지 말든지 네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뭐라 하냐면은 이번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클래스 101의 강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 만들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내용이거든요. 아직 그게 이제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클래스 101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강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제안이 와가지고 그럼 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월드컵이 시작하기 바로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강의가. 그래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의가 그랬는데, 그때 그 강의를 만들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뭐 클래스 101에 들어오셔서 만약 보시게 된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거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월드컵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이 한국팀이 실제로 자기들의 목표로 한 32강인가요? 36강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6강이니까 32강이겠네요. 토너먼트니까. 그 32강에 들어갈 확률은 실제로 복불복이다. 그러니까 50대 50이다. 그렇게까지 확률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대략 이제 거의 선수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근거를 가진 게 뭐냐면은, 제가 그 홍명보 감독이 제 평가전인가? 요번 월드컵 전에 평가전인가 하나 했는데, 거기서 졌을 때, 홍명보 감독이 한 이야기를 듣고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분명히 게임에서 졌는데, 뭐라 하냐면, 선수들은 잘했다. 잘했다. 그래 놓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 기대를 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축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 쭉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저쪽이 좀 이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몰라서 이거를 좀 이게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뭐 지게 됐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왜냐면 이게 축구를 좀 알면서 전문으로 조금 아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전문이죠. 예. 축구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 감독까지 맡았다고 한다면은 선수들이 경기하는 동안 적어도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어요. 뭐였냐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생각이라는 것을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 아닌가. 물론 이 사람은 저도 예전부터 이제 이름을 많이 듣고 축구 경기도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수로서 잘하는 거는 자기의 개인의 능력이지만 감독의 경우에는 작전을 짜가면서 이 전체적인 거를 분석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이끄는 이 팀은 선수들의 실력에 의존해서 이기든 지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수들의 실력 발휘를 하면 이길 수 있고 선수들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 질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상대팀에 의해서 상대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이 또 달라지는, 그러니까 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간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홍명보가 이끄는 한국 축구팀은 월드컵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까지는 지난 클래스 101 강의에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예전에 한 4, 5년, 5, 6년 전일까?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무슨 기억이 났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감독으로서 가면은 안 될 만한 그런 어떤 이 능력이 좀 안 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것도 4, 5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도 아마 무슨 평가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 기억에는 이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아마 경기가 지든가 뭐 그랬을 거예요. 고전을 면치 못해서 비겼던가 졌던가 뭐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그거 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상대 선수들이 조련이 잘 돼 있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딱 보고서는 좀 놀랐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게 4, 5년 전이었는데도 그때도 좀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상대 선수들이 조련이 잘 됐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내 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에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맥락이. 이 위에 거랑.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선수들은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팀의 잘못이 뭔지, 우리 팀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을 하지 못한다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도 일단 첫 번째는 그게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저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바로 조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이 조련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요 내용을 이제 클래스 101에도 같이 집어넣으면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혹시 모르는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 중에 이 뜻 중에 하나가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아이돌 그룹들이 그 자기네 팬들의 그 층을 두텁게 하면서 그 이 충성도를 높인다라나요?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그 팬들을 조련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팬들을 이렇게 자꾸 그 이 훈련을 시킨다. 자기들을 계속 좋아하게끔 훈련을 시킨다. 이런 용도로도 쓰이는 단어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단어 말고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단어는, 조련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동물을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였어요. 동물을 훈련시킬 때.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그때 충격을 받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축구든 뭐든 모든 경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필드에 딱 들어가든 뭐 경기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움직일 때는 그 순간순간 자기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저쪽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가고 판단을 해가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조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선수들이 자기가 이제 이 지도한다 그러나요? 자기가 이제 그 감독으로서 코칭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동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로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하나예요. 시키는 대로. 동물들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배치도를 딱 놓고, 너는 여기서 어디 어떻게 움직이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서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감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축구 선수들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비교해가면서 판단해가면서 생각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조련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동물들의 그런 어떤 동물과 같은 상태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선수들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뛰는 것을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팀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보통 이제 위에 그 대장이 있고, 그 대장 아래 이제 군대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 이런 조직들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 대장은 큰 틀을 짜면서 작전만 주고 나면 나머지 실행을 하는 거는 이 안에서 각자의 주특기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 보통 그 사회 조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련이 잘 돼 있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홍명보 감독에게는 이 선수들이 동물과 같이 내가 시키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권위의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서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을 나눈다든가 이런 게 허락을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선수 몇 명이 모여서, 야, 이게 저 팀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은 가 가지고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왜 헛소리하고 앉아 있어? 내가 작전 짜주고 내가 시킨 게 있잖아. 그거 따라가야지. 너 왜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억압을 하면 인간의 두뇌는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 나 때려치고 갈래. 아니, 내가 지금 뭐 여기 와가지고선 뭐 이거 지금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왜 내가 기계도 아닌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축구로 경기를 딱 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색깔을 어떻게 바꾸지? 이건가? 아니네. 예. 뭐 지금 색깔 바꾸는 거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기 있네요. 네, 색깔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선수가
들어가서 분명히 지시를 내려는 게 있는데 이 선수가 뛰는데 자기 지시한 것에서 벗어나요. 얘는 분명히 너 이 자리 지키고 여기서부터 뭐 누구 맞고 이렇게 해 그랬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벗어나요.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 눈에는 조련이라는 단어, 동물로 보고 있는 사람 눈에는 이 내가 주문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 얘는 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애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감독이? 너 나와? 너 뛰지 마? 이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축구 경기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는 뭐 첫 번째 것만 보고 그 뒤쪽은 이제 보지 못해서 그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작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이 작전에서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했고 이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저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홍명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보면은 선배로서 축구 그계의 선배로서 그 후배들을 아끼는 사람이기도 할 것이고, 뭐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 굉장히 좀 원만한 그 대인 관계로서 잘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감독 자리까지 그 선임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런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두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그 표현에서 딱 보면은 바로 이런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80% 이상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99.9%이긴 하지만 뭐 조금의 그 여유를 두기 위해서 80% 이상 정도로만 해 놓을게요. 네, 그 정도로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선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이 되겠죠. 자기는 경기를 뛰어서 월드컵이나 이런 그 나라를 대표하는 팀으로 나와 가지고 이겨야지 자기들의 이름도 나가고 또 자기들의 그 경력에도 더 그 이름이 더 올라가고, 요번에 보니까 그 메시 같은 그 아르헨티나죠. 그 메시 같은 그런 선수들의 그 이름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그 하나의 그 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너 그렇게 하면 나 바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자, 거기다가 이제 보세요. 이거를 좀 지워 놓고 시작을 해 볼까요? 경기장에 이렇게 쭉 있는데 선수들한테 주문을 하면서 넌 여기서 어떻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정해 놨다고 쳐 볼게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서 "야, 거기에서 자리 지키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쳐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신적으로도 조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동 반경까지 내가 설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움직임이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행동 자체가 제약을 받아요. 행동에 제약이 와요. 행동에 제약이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두뇌는 행동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뇌도 같이 제약을 받아요. 왜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집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에 내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가지고선 그냥 이 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 미쳐요. 왜 미치냐? 할 게 없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앉아서 생각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심심해서. 이게 똑같아요. 필드에 들어가면은 할 게 많아야 되는, 이제 막 움직임이 빠르게 그 어떤 현상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행동이 내가 어느 부분이 묶여 있다 그러면은 두뇌도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얽매이게 되니까 결국에서는 행동 자체가 얽매이게 되고, 그럼 뛰는 게 어떨까요? 뛰는 게 그냥 공이 저쪽에 있으면 아 나랑 상관없구나, 어슬렁어슬렁. 공이 이쪽으로 가면 아 그래 나한테 올려면 멀었구나, 어슬렁어슬렁.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여기서 요만큼 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요만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움직여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걸어 다니게 되겠죠? 네.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두뇌가 활성화되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행동의 범위가 확 달라져요. 그 이야기는 요거는 제가 축구 경기를 본 것 중에 그 준결승전을 봤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결승전에서 제가 본 게 두 팀 거를 다 봤어요. 스페인 것도 봤고, 그 아르헨티나 것도 봤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것도 뭐 그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결론이 났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 경기를 저는 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되돌아가서 되짚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제가 본 걸로는 뭐였냐면요. 스페인 선수들이 참 독특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카메라 앵글이기 때문에 뭐 전체가 비춰지는 건 아니니까 카메라 앵글에 비춰지는 그 영역에 있는 선수들 그의 모습만 봐도 뭐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죠. 경기장이 이만한 크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경기장이 아니라 TV에 잡힌 화면의 화각이 요 정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스페인 선수서부터 그때 상대편이 어디였는지 영국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이제 이렇게 배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본 거는 뭐였냐면, 스페인 선수들은 끊임없이 뛰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뛰진 않아도 끊임없이 뛰어요. 그게 뭐 어떻게 뛰느냐면, 공이 이 멀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쟤네들이 저게 저렇게 뛰면 체력이 될까? 만약에 체력만 된다라고 하면은 스페인이 결승에서 우승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결론은 우승을 했지만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서 이 동물들의 사냥이든 사냥을 당하든 사냥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빠른 움직임은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자들도 사냥할 때 보면 천천히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번에 확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이제 자연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옆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면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인다? 그때 사실 제가 본 준결승전 스페인전은 상대방 팀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뛰고 있는 중에 걷고 있는 선수들이 종종 보였고,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계속 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을 가진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우리 팀의 선수를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눈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짚어낼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 이 하나의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는 이제 이 동물적인 본능 속에서 오는 거니까, 확률이 이제 그래서 우리 선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감지할 확률이 높고, 그 감지를 통해서 이제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이제 높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뭐 저 신체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 시각과 감지는 기능에 따른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두뇌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수들이 저렇게 공을 멀리 있고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뛰면서 움직일 수 있었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내가 할 게 뭔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공은 저 멀리에 갔다 그러면 저 선수가 저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필드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팀의 경기와 그 홍명보 감독의 경우 저는 뭐 다른 경기를 못 봐가지고 이제 그렇긴 한데 또 한국 경기를 이제 진드간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제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선수들이 제가 뭐 못 봐서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움직임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하고 영역이 한정이 돼 있고 두뇌로는 어디서 내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왜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목석처럼 서 있을 선수들 사이에 이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끊임없이 판단을 하면서 상대방 선수를 보면서 쟤네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얘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판단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확률이 높겠어요? 이길 확률이. 머리 쓰는 쪽이에요. 네, 머리 쓰는 쪽.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예, 스페인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우승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거는 기술이 좀 뛰어나가지고 조금 걷더라도 기술로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좀 하는 모습이 있어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스페인이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쪽이 이제 좀 확률이 높았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분석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그 얘기예요. 두뇌가 자유로워야 움직임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져야 자기가 할 거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제 방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들은 걸로는 한국 축구팀이 지금 선수들의 구성은 진짜 역대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대급. 그 얘기는 실력들이 빵빵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독이 묶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급 선수들도 곤두박질 시켜서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작전이나 아니면은 이 경기를 보면서 분석하는 경기 분석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작전이라든가 경기 분석이 어려운 그 두뇌 능력 더하기 선수들을 조련의 대상, 동물과 같이 조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각과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선수들을 그 움직임을 묶어놓는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대급 선수들을 추락시킬 만큼 이 두 가지는 최악의 조합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이제 이제서 나옵니다. 조련이라고 하는 거를 동물들 이제 길들인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딱 빼놓고 이거를 교육으로 바꿔놓으면 이것도 사실은 홍명보 감독에게서 있어서는 교육의 한 일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를 교육의 일환,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 조련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훈육이에요. 훈육이 그거잖아요. 그 아이의 그게 정신적인 이제 사고의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행동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요거는 이때는 이렇게 해.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거슬러서 계속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제약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행동에 제약이 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뇌가 함께 억눌려요. 그럼 행동의 제약을 통해서 두뇌를 억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최고의 선수들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아이가 어떤 두뇌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뭐 최상의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도 그대로 끌어들여서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거운 족쇄 채워서 무거운 쇳덩어리 달아놓고 100m 달리기 하는 데다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달려!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빨리 못 달려? 그리고 거기다가 심하면 정신적인 채찍질까지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훈육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이건 자폐가 있든 지적장애가 있든 ADHD든 다운 증후군이든 일반 아이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즉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아이를 나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인격체라는 얘기는 서로의 의견이 존중받고 아이의 결정이 존중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를 통해 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교육,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두뇌 발달 교육의 이제 핵심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 의견 무시하지 않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같은 내용이죠. 듣고, 아이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기보다 인정한다고 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등등의 그런 어떤 그 접근법으로서 시작을 하고, 요거는 시작이에요. 왜냐면 두뇌 발달은 그걸로 시작을 하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부터 두뇌 발달의 길로 천천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제가 이 펀더드 에듀케이션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제시하는 그런 제공하는 수업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두뇌 발달을 끌고 가는가.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러한 과정, 이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그 자존감을 다시 되찾게 하고, 두뇌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과정으로 이제 방법을 적용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네. 네. 이런 준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이를 자꾸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이 모든 이 두뇌 활동까지도 제약을 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의 두뇌는 쪼그라들어요. 여기서 행동을 제약한다는 건 이거예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실에 앉아서 너는 이 시간엔 이걸 해야 돼. 그거를 그 시간에 그 학생이 즐거우면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뭐 재밌어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공부를 즐기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은 두뇌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두뇌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의 국가대표팀 최선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빼어난 선수들을 추락시키듯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듯이 내 아이의 두뇌 능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부모님. 여기에다 더하게 하면은 학교 교사, 대학에서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도 그렇게 겪었어요. 왜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동이 제약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군대 제가 15사단 저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6중가 8중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밤에도 제 시간에 제대로 못 자죠. 예. 밤에 깨워가지고선 저희 영하 뭐 17도, 20도 내려갈 때 나가지고 뭐 빵빠레 한다고 얼차려 받고 이 정도로 밤에도 저희 편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던 게 신병 훈련소였는데 행동의 제약, 개인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딱 6주인가 8주간의 기간이 끝나고 하루 이제 외박 나왔다가 그 다음날 자대 배치 받고 왔는데 외박 나왔을 때 가족들이 와가지고 딱 봤는데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저를 보더니 애가 바보가 됐네? 이 얘기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상황만 다르지 비슷하게 모든 곳에서 벌어져요. 심지어는 박사과정 때, 석사과정 때는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연구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 스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박사과정에서는 저는 노예 취급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박사과정에서 얼마나 항상 구박당하고, 항상 행동에 제약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에서 익힌 게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뇌를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가는 과정이 어디서 이제 시작된 게 어디였냐면 제가 코넬 의대가 있는 게 맨하탄에 있었는데 뉴욕의 맨하탄에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죠. 코넬 의대에서 이제 제가 박사후 과정을 할 때 교수가 지금은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 이제 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가가지고서는 심포지움 가서 이제 발표도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교수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교수는 질문해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왔죠.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는 저는 그때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혈우병이 있고 그래서 혈우병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갔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저도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콜롬비아 대학에 제가 일했던 제가 그러니까 리드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선임 연구원 뭐 이런 걸로서 이제 팀을 하나 해가지고서는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제 보스죠. 제 교수는 자기도 이제 스스로 그 사람 스스로가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경향이 어땠냐면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을 줘가면서 억눌러 가면서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의가 자유로웠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자유로웠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하니까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사람은 테뉴어를 받지를,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 캐나다로 올 때 와서 바로 들었던 게 이제 테뉴어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뛰어난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연구하는 학생과 포스닥과 또 연구원들의 그런 어떤 협업이 없이는 나오질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까요? 예, 그거를 드리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제 표현들을 녹음을 하든 해가지고 다 한번 해놓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녹음하면은 이 스크립트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쭉 해놓고 한번 보세요. 이런 속에서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이 동물과 같이 동물로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조련한다라는 그런 단어, 또는 훈육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행동과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떤 자유보다는 행동을 제약하거나, 또는 그 아이들의 의사에 반해서 억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한국 팀의, 그 한국 대표팀의 그 축구 대표팀의 그 활동, 요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벌어졌던 일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아이의 두뇌 능력이 추락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여기 있죠. 그러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이 많이 부족하다가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경우 사실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고 있는 교육 말고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어요. 이게 있었으면은 아인슈타인도 못했는데, 그 아인슈타인도 자기 후대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천재적인 사고 방법을 물려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대학도 나오고 했지만은, 대학도 그렇고 아인슈타인의 부모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이, 야, 아인슈타인 내가 키웠어. 내가 걔 천재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서 걔가 그래서 상대성 이론까지 만들 수 있게 내가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풀어줄 수도 없고, 딜레마죠. 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얘기는 많이 나왔죠. 훈육은 뭐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데서는 훈육을 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억압을 하면 두뇌 능력 뚝 떨어져요. 자유롭게 풀어주면 아이들은 원초적 본능에 매달려 가지고 갈 곳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전 세계 이 세상 과거 저희 천년, 뭐 몇백 년, 뭐 몇 천 년 이상 뭐 있는 그 시기 동안에, 몇천 년 지나는 그 시기를 뭐 통틀어서 두뇌 발달이 가능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제가 하고 있는 이 펀더드 에듀케이션에 있는 그 교육에서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자폐 아이들도 그렇고 지적장애든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두뇌는 발달할 수 있어요. 나이에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있는 거는,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개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두뇌 발달이 멈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고력은 죽기 전에 한 달만 공부해도 사고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두뇌가 발달할 수 있는 게 그게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3살이든 10살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자폐 부모님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 자폐 아이들이 또 연령대도 다양해요. 성인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바뀌고 있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이게 이제 후에 가서 말 많은 물고기 이제 자폐 부모 대상으로 8월 중순경에 공개 코칭 세션 겸 가을 학기 이제 수업 설명회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온라인으로 줌을 해가지고 이제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광고는 하겠지만요. 그때 가서 이제 요 내용들, 거기에 아마 오시면은 제가 이 아이들을 풀어줄 수도 없고, 또 그 훈육이나 이런 걸로 억압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방법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그게 이제 제 그 이 가을 학기 뭐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서 그 실제 부모님들의 그 훈련 과정이 그 과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아, 두뇌가 저렇게 하면 발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 이번 말 많은 물고기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